예, 그래서 체크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어, 뭐, 그,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뭐 했지? 통화 통화증 정책 책 이제 끝났나? 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뭐, 지난 시간 했던 거든 아니면 관계없는 거든 뭐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 있으면, 저 있습니다. 하세요. 그 이번에 대출금리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응. 그 저신용자하고 고신용자의 금리가 역전됐다고 기사를 봤는데, 정말? 네, 그런 기사를 그건 봤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고신용자들은 그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니까 그 대출금리를 그 동결하고, 그 저신용자들은 원리금 상환할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저신용자한테는 금리를 낮춰주는 그런 그러니까 정책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고신용자한테 금리를 높게 적용해야 돼요? 아니면 저신용자한테 금리를 높게 적용시켜야 돼요? 저신용자한테 높게 하는 게 맞는. 왜냐하면 부도날 가능성이 저신용자가 훨씬 높고 고신용자는 낮잖아. 그러니까 그 부도 위험까지 고려해가지고 금리를 부과해야 되니까 당연히 고신용자는 낮은 금리로, 그다음에 저신용자는 높은 금리로 하는 게 맞죠. 근데 혹시 뭐 저신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뭐 정부가 정책금융 같은 걸 한 거예요? 그거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제가 그 이거 안솔 씨가 봤다는 그 기사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답을 정확하게 맥락을 이해를 못한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 밴드에다가 네, 그 기사 지금 부모님이 봤다는 그 기사를 해놓고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또 뭐 다른 질문, 코멘트.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응, 그 책에서 본 건데, 본 내용인데, 응, 요즘 그 책에서 본 내용인데, 응, 응, 연준의 그런 통화 정책 능력이 응. 예전보다 좀 발전하고, 또 QE나 쿼리 같은 그런 새로운 그런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도 개발되면서 예전보다. 비정상적이 아니고 비전통적인. 네, 비정통적인. 비정상적이라고 하면 나쁘다라는 뉘앙스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통화 정책이 발달하면서 옛날보다 좀 경기 침체 폭이 길어질 것 같다는 이런 예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그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건데 네. 그래서 그 진폭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면은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만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지. 만능은 아닐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온갖 그걸 하니까 사실은 골마 터져야 될 부분이 골마 터지지 않는 면도 있지 않냐 이거지. 어,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 침체가 더 이렇게 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자면 일본이 이제 그 이 80년대 에 굉장히 막 경제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세계 경제 2위였는데 프라자 합의 이후에 뭔가 이제 좀 하다가 버블이 붕괴되면서 그다음부터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졌다고. 그러면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안 좋아진 경제를 그냥 골마 터지도록 내버려 놨으면 그러면 터질 거는 터지고 그다음에 경기가 빠른 속도로 되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맞습니다. 이제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계속 경기 부양을 한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침체를 더 지속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또 다른 예를 들면요. 이런 겁니다. 97년에 한국에서 그 위기가 왔어요. 그죠? 맞습니다. 위기가 와서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엄청나게 기업의 구조조정을 했죠. 그래서 망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곪은 것을 터트린 거잖아.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그 다음에 또 뭐 이를테면 환율이 800에서 2000까지 갔다고. 달러의 가치가 2배 이상 올라갔으면 그 말은 뭐냐? 원화의 가치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그 굉장히 못 살게 된 거지.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지. 그죠? 고통스러우니까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97년 한국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그 극복을 했다 이거지. 음, 그죠? 근데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왜 일어났어요? 미국의 경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부동산 담보 맞습니다. 대출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그 미국의 연준이나 아니면 미국 정부의 스탠스는 뭐 어떤 거였어요? 한국이 위기 왔을 때는 그거는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 골만 부분을 다 터트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 죽여버렸잖아. 네, 그죠? 예. 근데 미국이 문제가 돼가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아, 이거, 이 지금 마이신 막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해상 안 하면 이 대공황 상태로 갈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무한정으로 통화량을 풀고 그다음에 재정 정책을 하고 이렇게 했잖아. 네, 그러니까 어쩌면 그것 때문에 골마 터진 부분이 체질 개선을 못하지 않았을까?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오히려 침체를 더 연장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 음.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라고 하면 뭐냐면 어느 일부분의 그 경제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경제 전반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단기금리에다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래서 장기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주가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경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원래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보니까 뭐 어떤 거예요? 단기금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장기금리를 움직이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회사채도 사잖아요. 아니면 특정 부문에다 신용 공유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재정 정책하고 이 통화 정책의 차이를 별로 못 느낄 정도까지 온 거지. 맞습니다. 애초에 재정 정책은 좀 미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은 좀 거시적으로 하자라고 정한 이유들이 있었겠죠. 뭐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지는 않은데 근데 말하자면 그 이유를 뒤엎고 뭔가 원래 있었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마 거기서 뭔가 부작용도 상당히 있을 거라는 거지. 마치 이런 거 비슷하잖아요. 뭐냐면 그 이 사람이 몸이 막 굉장히 쇠약해져 가지고 이제 막 죽으려고 하니까 마이신을 막 퍼부은 거지. 항생제를 퍼붓고 막 약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근데 항상 약을 집어넣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 약을 계속 집어넣으면 우리의 자연 재생 능력은 약화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약한 약을 먹여도 효과를 봤던 감기가 이제는 굉장히 강한 약을 먹여도 효과를 못 보는 일들이 내성이라는 게 생기잖아. 그와 비슷한 현상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냥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죠. 그 비전통적 그 통화 정책까지 생겼다고 하면 그 정도로 이 통화 정책이 타락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음. 오케이, 그럼 뭐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음. 자, 이제 토픽이 바뀌었습니다. 자본시장입니다. 자본시장. 그죠? 예. 우리 이제까지 뭐 했냐 하면, 우리 일장에서 개관,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의 전반을 다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2장에서 단기금융시장 해서 만기가 1년 이내인 그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 배우다 보니까 뭐야? 아, 이 좀 통화 정책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또 통화 정책을 또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3장을 할 겁니다. 예. 자본시장은 뭐가 자본시장이에요?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차이는 뭐예요? 장기로 거래되는 것들이 장기면 자본시장, 단기면 단기금융시장. 그 장단기를 구분하는 시점은, 그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그 1년 이상의 뭔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 또는 1년 이상의 만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금융상품. 그러면 그게 자본시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1절에서 개요를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인 자본시장의 상품 중에 하나가 채권이니까 채권시장. 통환증권도 사실은 통환증권의 만기가
1년 이내인 것도 있는데 1년 이상인 것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마 여기 통합정권을 놔둬놨고 특별히 통합정권을 그 챕터를 만든 이유는 아마 짐작컨대 이게 지금 한국은행에서 만들어진 책이니까 통합정권, 통화안정정권이라는 게 상당히 자기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 채권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별도로 아마 했는 것 같아요. 사절은 보니까 자산 유동화 증권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결국에는 자산 유동화 증권 시장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실 이게 채권인데 그죠? 채권 중에 아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채권인데 그 채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5절에서 주식시장을 이야기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이후에 우리 뭐 배워야 되냐면 파생 금융 상품 시장을 배워야 되고, 그죠? 근데 우리 지금 몇 주 남았어요. 종강할 때까지. 한 가지 남은 것 같습니다. 한 2, 3주 정도 남은 것 같아, 내 지금 느낌에. 그지? 그러니까 이걸 지금 풀리 다 커버하기가 힘드네. 그지? 앞에 너무 힘을 쏟아 보니까, 여기다가 너무 힘을 쏟아 보니까, 이 자본시장을 한 중간고사 기간 이후 정도에 자본시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사실 좀 하려고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파생 금융상품 시장은 요 2, 3, 4절은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파생 상품론 시간에 아마 배우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안 하고 개간 개요 좀 보고 이거는 좀 많이 안 다루지 않나? 신용 파생 상품 시장. 토탈 리턴 수업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크레딧 디폴트 수업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흔하지 않은 파생 상품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건드리고 그다음에 파생 결합 증권 시장 ELS 들어봤어요? ELS는 들어봤습니다. DLS 들어봤어요? 뭐 네, ELW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 뉴스에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오히려 좀 그 이 파생 상품 시장에 아마 다루긴 다룰 건데 이것도 그렇지만 주로 안 다룰 거니까 요거는 약간 스킵하고 요걸 좀 더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어쩌면 아예 사장 전체를 우리가 커버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음. 예전에는 원래 계획했던 거를 다 커버를 못하면 그러면 제가 굉장히 조바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조바심을 안 가집니다. 그 앞에를 이거 뒤에 해야 된다고 앞에를 막 설렁설렁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뭐 안 되면 그냥 여기까지만 끝내고 내년에 다시 금융시장 시간에 내가 이 부분을 미리 강의를 해가지고 녹화 딱 해가지고 사람들 보고 싶으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계획은 대략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그 제3장 자본시장을 이야기하고 일절이 개요입니다. 예. 뭐라고 적어놨어요? 자본시장이란 게 뭐냐 하면 중장기 산업자본의 조달 및 운용을 위한 금융시장이다. 예. 뭐 그럴듯한 이야기고요. 하여튼 요거죠, 요거. 만기는 1년 이상이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단기금융시장은 만기가 1년 이내이다. 그래서 기능은 뭐 이런 그럴듯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기자금의 효율적인 연결. 그다음에 기업은 이걸 통해서 장기자금을 조달한다. 그리고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다음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국가 경제 발전에 필수 인프라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어떤 게 있었어요? 이나 CP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지. CP. 그죠? 근데 CP는 만기가 언제 돌아와요? 만기가 1년 이내예요. 1년 내 그러니까 들어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CP 가지고는 유동성을 뭔가 충족시켜주는 갑자기 돈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갑자기 돈이 남거나 했을 때 CP나 아니면 뭐 RP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운용을 하거나 아니면 CP를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그 돈 빌려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장기에 뭐 우리가 기계를 샀다. 아니면 공장을 세웠다. 건물 하나 샀다. 하면 그 투자해가지고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굉장히 장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흔히 기업에서 하는 투자라고, 실물 투자라고 하는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를 조달해야 되니까 단기 금융시장보다 장기 금융시장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 단기 금융시장에서는 그냥 기업이 갑자기 단기적으로 돈이 없어가지고 부도나는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는 게 주요 기능이라면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는 자본시장 아니겠느냐. 음. 어, 아까 만기가 1년 이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자본시장이라고 하면 자본시장 안에 은행이 장기로 대출해준 은행에서 왜 저 시설 자금이라고 해서 대출 기업에 대출해 주기도 하거든. 그게 장기 자금일 거잖아요. 운영 자금 대출했다라고 하면 단기이겠지만 저 시설 자금으로 대출했다 하면 장기로 대출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만기가. 그죠? 그런 것도 그냥 자본시장에 넓게 포함할 때는 포함시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 자본시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주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행은 제외하고 뭘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하고 채권이랑, 채권시장. 예. 그걸 가지고 자본시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어, 역사적 발전의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1970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우리나라는 어떤 그 금융 체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정부 주도의 은행 중심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2000년이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비은행 금융기관, 영어로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 그래서 줄여가지고 MBFIS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말 달리 이야기하면 이 은행 시장보다 자본 시장이 훨씬 더 좀 급속도로 2000년 이후에 발달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제가 앞에 저 개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뭐 중심이에요? 은행 중심. 은행 중심의 금융 체제이지 이 저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 체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런 거였죠, 그죠? 예. 왜 이 저 그 비은행 금융기관 중심의 이 구조로 전환을 하고 있냐 하면 그중에 중요한 그 성장 동력이 뭐냐 하면 규제 차익 거래이라는 거죠. 규제 차익 거래. 레귤레이션 아비트러지. 근데 뭔가 이 규제에 이 빈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규제의 빈틈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이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음. 은행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은행이 이제까지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거였잖아. 은행이 망하면 이 뻥튀기를 해놨는데, 신용 창출해서 뻥튀기를 해놨는데, 뻥튀기한 게 짜그라지면서 경제가 경기 침체의 악순환의 골로 간다. 그게 대공황이다. 뭐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행은 망해서는 안 되고, 은행이 망할 것 같으면 구제금융도 해줘야 되고, 구제금융도 해주니까 당연히 은행이 건전하게 제대로 잘 작동하고 일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감시하고 규제를 해야 될 이유가 높으니까 은행에는 규제가 굉장히 극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비은행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쪽에서 뭔가 어, 규제받지 않는 식으로 뭔가 은행이 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림자 금융, 섀도우 뱅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은행과 비슷한 신용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죠? 기업한테 돈 빌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앙은행의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안 받고 있다는 거지. 비은행 금융기관은.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그러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투자은행 하면 이게 증권사의 법인 그 금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예. 투자은행, 그다음에 헤지펀드, 뭐 대략 뭔지 알죠? 그죠? 사모펀드, 그죠? 또 마니마켓 펀드, 자산유동화증권 등이 이 뭐냐면 그 이 그림자 금융을 하는 어떤 영역으로 볼 수 있고 여기는 자금 흐름이 불투명하고 그래서 금융위기 때는 시스템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2008년이나 아니면 2020년에 비전통적인 그 통화 정책 보니까 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뭐 마니마켓 펀드한테 돈을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말은 뭐냐? 마니마켓 펀드 안에 뭔가 그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짓들을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얘가 뭐냐면 ABCP인 거죠. 우리 앞에서 ABCP 배웠잖아. 기본적으로 가령 부동산이라고 하면 부동산 담보 대출은 장기로 대출해 줘야겠어요. 단기로 대출해 줘야겠어요. 장 장기로 해야 돼. 장기로. 네. 장기로 대출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ABS로 나와야 되는데 ABS로 이건 장기잖아요. ABS로 안 하고 뭘 했다는 거야? ABCP로 했으니까 단기잖아. 단기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1년 지나고 나면 차환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 ABCP를 발행해 가지고 그다음에 뭐죠? 그, 그 만기 상환된 사람 돈 돌려주고 하는 걸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차환하는 게 문제가 없는데 어떤 순간에는 차환하는 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어떨 때? 금융위기 때. 예. 그러니까 이제 MF가 무너질 것 같고 MF가 무너지면 이것도 일종의 그림자 금융이었는데 그림자 금융이 이 문제가 생기면 마찬가지로 신용 축소가 일어나고 그럼 경기 침체가 일어나니까 MF에도 구제 금융을 해줘야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맞아요. 사실은 이게 옳은 거죠. 구제금융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한테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면 마니마켓 펀드에도 굉장히 강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죠? 예. 최근에 이제 이 제이미 다이먼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제이미 다이먼? 예. JP 모간 체이스라는 곳이 있는데 원래 JP 모간은 투자은행이고 체이스는 상업은행인데 투자은행하고 상업은행이 합병을 한 거지. 그러니까 투자도 하고 일반적인 상업은행도 하는 그런 거에 이제 그 총수 CEO가 제이미 다이먼인데 다이몬드가 아니고 다이먼 어, 다이먼인데 최근에 이 사모펀드에서 그 대출해 준 거죠. 사모펀드가 이 일반 대중한 돈 모으는 게 아니고 특정 손에 돈 모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 대출을 해준 거죠. 채권을 산 것도 아니고 주식을 산 것도 아니고 아예 대출해 준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냐 사모 대출인데 사모 대출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부도가 난 거죠. 그래서 몇 개 그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그 부도난 그 기업들 때문에 그 사모펀드가 갑자기 큰 손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 중에 JP 모건 체이스도 이제 물린 거지. 근데 물리고 나서 제이미 다이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인다면 이제 한 마리를 지금 본 거잖아. 그죠? 보인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 수십 마리가 더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상호 대출 시장이 상당히 지금 뭔가 타락했다. 좀 문제 있는 대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결국에는 뭐 어떤 거냐 하면 부동산 담보 대출 시장이 타락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돈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돈을 빌리고 돈을 갚을 수 없는 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죠?
만약 은행이 어느 기업한테 대출해 준다면 거기에는 은행의 건전성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엄청난 감시 감독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사모펀드는 뭐예요? 바이 데피니션 뭐예요? 특정 소수로부터 돈을 모았으니 이거는 사적인 계약의 영역이고 그러니 금융당국은 사모펀드가 어떻게 대출하든 말든 그거 규제하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신용위험이 굉장히 나쁜 신용위험이 높은 그런 그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고 대신에 고리의 이자를 받았겠지. 그래서 이제까지 높은 이자를 향유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점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좀 더 나쁘고 위험한데 하는데 빵 터진 거지,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2008년 글로벌 금리가 비슷한 거죠. 뭐 어떤 거냐 하면 좀 더 높은 고리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신용위협이 큰 이 개인들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이제까지는 안 물리다가 그러니까 높은 이자율을 먹었겠지. 먹다가 점점 확대하고 나서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가 빵 터지고 또 하나가 빵 터지고 또 하나가 빵 터지고 하면서 줄줄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이미 다이먼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 이게 지금 터져야 될 상황이 온 게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림자 금융이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버블 붕괴의 징후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어, 두 번째는 자본시장의 핵심 기능이 네 개가 있다네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효율적인 자본 배분, 국민저축을 수익성이 높은 산업자본으로 장기 안정 조달하게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경영 감시. 은행이 돈을 빌려줬으면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 제대로 잘 경영하는지 감시할 거고 주식시장을 통해 가지고 돈을 조달했다면 그러면 뭔가 그 소액주들이 그 기업을 감시하고 있고 그죠? 감시를 하더라도 잘 못한다고 야단을 치기 힘드니까 소액주주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만약 이 기업이 잘 못하는 기업인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주식을 팔면 어떻게 돼요? 그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시장의 주가를 통해서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아씨 시장 규율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제대로 적었나 스펠이 찾아봐요 디스플레이 어. 그러니까 이제 은행은 뭐예요? 은행이라는 전문 기관이 뭔가 감시를 하는 거고 그죠? 네. 이 자본시장에서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이 감시하고 규율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시장을 통해서 뭔가 잘못하면 거기에 왜 주가가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렇게 이, 이 규율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도 나와 있네. 시장 규율 및 퇴출 메커니즘. 그죠? 예. 그래서 뭐 좀 안 좋은 부실 기업이면 상장 폐지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또는 M&A도 이 뭐냐면 경영 잘 못하는 경영자를 규율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될 수 있겠죠. 다시 어떤 기업이 경영을 잘 못해. 그러면 그 기업의 주가가 떨어져.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뭔가 내가 이 기업을 통으로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기업을 좀 효율화시키면 이 기업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이 사모펀드가 그 기업을 통으로 인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종의 시장 규율, 퇴출 메커니즘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 네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글로벌 선도덕 지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파생 상품 시장이 특정 영역에서 세계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음. 예를 들자면 2011년에 우리나라의 이 저 옵션 거래 대금이 세계 1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시장 전 세계 시장 통계가 나오는데 어떻게 통계가 나왔냐면 이 당시에 어 including KRX 그다음에 excluding KRX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에 옵션 거래 대금이 워낙 많다 보니 전 세계 시장은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어도 KRX가 거래 대금이 늘어났으면 전 세계 거래 대금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통계에 착시가 생기잖아. 그러니 including KRX, excluding KRX가 통계를 나온 적도 있다는 거죠. 음. 그때 뭐 다시 해고해 보면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이 우리나라 옵션 시장의 사이즈만큼 뭐가 있었냐면 ELW 시장의 사이즈가 있어요. ELW도 일종의 옵션이거든요. 우리 파생 상품 시장의 파생 결합 증권 섹션에서 아마 배울 수도 있을 건데 ELW Equity Linked Warrant 그래서 워런트 하는 게 일종의 옵션이에요, 옵션. 근데 ELW 시장 사이즈도 옵션 시장 사이즈만큼 컸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죠? 예.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굉장히 크니까 어, 금융위원회에 있는 양반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가 봐. 그래가지고 뭐 ELW 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한 뭔가 거래를 좀 막는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어 이 저 ELW 시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옵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ELW 시장은 뭐 거의 뭐 있으나 마나한 시장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옵션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2024년 선물 옵션 발행 금액 기준으로 하면 세계 5위라 그랬으니까 예전에는 한때는 including KRX, excluding KRX 시대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뭐라고? 그냥 세계 5위의 거래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 그런 거죠. 예, 다시 들어갈게요. 자본시장의 가장 큰 역할은 뭐 어떤 거냐 하면 국민 저축을 여유 있는 돈이 있는데 여유 있는 돈이 산업 자본으로 장기 안전 조달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성장 동력이 된다라는 게 자본시장의 가장 큰 기능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설사 이 옵션 대금이 너무 높은 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죠? 이 시장을 계속 높게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죠? 예.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래서 뭔가 좀 좋은 방향으로 돈이 돌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냥 이 시장이 거래가 많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가지고 지가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관리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 시장을 죽여버리면 되냐 이거지. 그리고 그 죽인 당사자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지. 왜 책임감을 못 느끼냐 이거지. 이해 갔어요? 뭐 다른 예를 들까요? 지금 그 AI가 버블이에요, 버블이 아니에요. 오늘 기사 보니까 좀 해소된 것 같다고 아니 근데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AI가 지금 뭔가 굉장히 너무 과열된 상태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죠? 그렇지만 AI가 과열됐기 때문에 AI를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자본 조달을 잘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 돈을 어디다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AI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어. 이해 갔어요? 지금 제 말이? 어. 네, 그러니까 그 일정 정도 버블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까요? 그 이제
그, 어, DJ 정권 때, 김대중 정권 때, 했던 게 뭐냐면 코스닥 육성이야. 그러니까 이제 취지는 뭐냐? 코스닥은 주로 벤처 기업들이 많으니까 코스닥을 육성을 시키면 그러면 벤처 기업들한테 돈이 들어가고 그럼 벤처 기업들이 굉장히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니까 코스닥을 좀 키워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이 막 이렇게 커진 거야. 엄청 커진 거야. 그래서 2000년 정도 되면 코스닥의 거래대금하고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거의 유사할 정도로 커진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썩은 기업들도 굉장히 있겠지. 그죠? 예. 뭐,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상장 폐지 요건을 좀 늘려가지고, 이 썩은 것들은 좀 솎아내야겠다라고 하고, 뭐 이런 정책들이 이제 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IT 버블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여하튼 이제 코스닥 시장이 완전히 짜그라든 거지. 지금 아마 코스피 시장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짜그라진 거야. 오케이? 예. 그리고 사실은 그때 굉장히 각광을 받던 기업 중에 지금은 사라진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는 그때 그 시장 안에서 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참 얼마나 시장이 아싸리판인가라는 걸 알고 있죠, 물론. 그죠? 그래서 쓰레기 같은 기업들은 사실 이 투자자한테 제공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아싸리판이니까 사람들 돈 집어넣고 버블도 일어나고, 그죠? 그러면서 그런 기업들은 자본 조달해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망했어요. 실제로. 그죠? 망했는데 그때 살아남은 기업들이 있는 거지. 그게 어디예요? 네이버, 카카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10위 기업이잖아. 어. 과거에는 한국의 경제가 역동성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역동성이 없다는 게 뭐냐면, 어, 부자는 계속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사람이고, 대기업은 계속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은 계속 중소기업이면 그 경제는 역동성이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그 경제는 죽는 거야. 일본의 경제가 왜 죽었느냐 하면 역동성이 없는 거야. 미국 경제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30년 전에 시가총액 12기업 중에 지금 시가총액 12기업이 별로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30년 전에 12기업 중에 지금 12기업에 남아있는 기업은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다고. 굉장히 역동성이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거기 중에 자수성가한 이 창업가가 있는 기업이 두 개나 있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 만약 그때 그 IT 버블 없었고, 그래서 이혜진하고 김범수가 삼성 SDS 퇴사해가지고 스타트업 안 만들었으면, 뭐 그런 거죠. 그 제, 그, 질문이, 음, 그, 우리나라는 그러면 코스닥에 상장했다가 잘 되면은 코스피로 올라가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보통 그런 경향이 있는 거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이 썩은 시장이라는 인식이 있으니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못 받으니 그러니 요건이 되면 우리는 그냥 코스피 시장으로 옮겨가겠다 해서 다 옮겨가 버리는 거지. 우리나라는. 아, 어.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안 그렇잖아. 애플이 어디에 상장돼 있어요? 나스닥에 있습니다. 어, 엔비디아는, 그것도 나스닥에 있습니다. 구글은, 구글도 그렇습니다. 얘 갔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나스닥에 있으면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는 거야. 오히려 기술주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갈라 그런다고 NIS로. 우리는 아예 코스닥 시장은 2부 시장이고 2류 시장이고 썩은 시장이고 코스피 시장은 1류 시장이다. 이런 느낌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지.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본시장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약간의 버블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 사람들이 막 몰리면 그중에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만 100개 중에 한 개만 성공해도 우리는 성공한 거다. 뭐 이런 겁니다. 어, 규율 체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본시장법이라는 겁니다. 자본시장법. 예. 그 이전에는 이 자본시장에 관련된 법이 통합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업법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은행은 은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 우리나라 정권회사는 정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보험법의 규율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업법이죠, 업법. 어떤 업에 따라 업이 하나 있으면 어떤 금융기관 업태가 하나 있으면 그 업태 하나에 대해서 법 하나씩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제 상당히 그 좀 혁신적인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아예 시장 하나를 묶어 가지고 모든 업태 이 자본시장 안에 있는 모든 업태를 포괄적으로 뭔가 규제하겠다라는 어떤 법을 만든 거예요. 이게 언제 만들었나? 한 2000년대 정도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예, 만들었어요. 이게 상당히 좀 좋은 효과를 본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은 자본시장법이 있다. 이런 겁니다. 예. 이 규제 철학이 뭐냐 하면 기능별 규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의 업태가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기능에 따라서 기능별로 규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은행은 은행이 어떤 기능을 하냐 상관없이 은행법으로 규제를 한 거죠. 그죠? 근데 은행이 뭐 어떤 일도 하고 있어요. 자본시장에 관련된 일도 해요. 펀드 팔아요, 안 팔아요? 입니다.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펀드 파는 거에 관련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은행법의 규율을 받는 게 아니고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자본시장법이에요. 이해가 죠 그러니까 이전하고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죠? 두 번째로 이 자본시장법이 굉장히 놀라운 법인 이유가 뭐냐면 이 포괄주의입니다. 포괄주의. 포괄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 대륙법 계열이에요? 아니면 영미법 계열이에요? 대륙, 예, 우리나라는 대륙법 계열이에요. 우리는 일본법의 영향을 받았는데 일본은 어디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냐? 독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륙법 계열이에요. 근데 대륙법은 어떤 식으로 정의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지티브 시스템 하니까 긍정적인 시스템이고 네가티브 시스템 하니까 부정적인 시스템이니까 포괄주의는 나쁜 거고 그다음에 열거주의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파이트 시스템은 나쁜 거고 네가티브 시스템이 좋은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이에요. 자, 봅시다. 파지티브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하면 법에 너희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할 수 있어. 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법에 안 적혀 있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면 된다는 법은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정이 됐지만 과거에 없었잖아. 처음에 암호화폐가 막 유행하고 있을 때 없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불법 거래소인 거야. 그냥 저 뭡니까 이 강원랜드 말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도박하는 장소는 없을 수 한데 그 뭐 하우스들 있잖아 보면 그건 불법 도박장이잖아.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한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는 강원랜드밖에 없다고 법에 딱 적혀 있다고. 그러니까 경상랜드는 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상랜드 만들려면 경상랜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갔죠? 예. 그게 우리나라 법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근데 포괄주의는 뭐 어떤 거냐면 어떻게 했냐면 일반적인 원칙만 나와 있어요. 이런 행동을 해야 되면서 일반적인 아주 좀 추상적인 원칙들이 쫙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요러 한 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에 안 적혀 있는 거 있잖아. 법 만들 때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잖아. 그럼 그 새로운 아이디어는 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거는 하면 불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거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을 하는 거니까 그건 합법이잖아. 그죠? 만약 그 행동이
나중에 굉장히 나쁜 거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면 그때 다시 입법을 하면 되잖아. 네거티브하게. 그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어. 그럼 그 아이디어는 무조건 뭐예요? 법이 없으니까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그 그래서 협회가 만들어졌는데 협회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아우 좀 제발 법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주장이었다고.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이해 갔죠? 예. 그게 이제 포괄주의인데 이 자본시장법은 포괄주의 규율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니 그러니 상당히 좀 그 금융 혁신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졌으니까 이 자본시장법 하는 게 상당히 괜찮은 법인 같은 느낌이 좀 든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법의 규율을 받는 상품은 뭐라고? 금융투자 상품이면 전부 다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다. 이렇게 적혀 있고, 금융투자 상품이라 하면 뭐야?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그건 전부 다 금융투자 상품이다. 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원본 손실이 있어 없어요? 원본 손실이 있잖아. 안 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주식은 금융투자 상품이 되는 거예요. 자, 채권은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투자 상품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요. 암호화폐는 금융투자 상품이에요, 아니에요? 암호화폐는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금융투자 상품 아니에요? 맞잖아. 지금 이렇게 적어놨잖아.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품을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코인도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으니 금융투자법 상품에 포괄적인 규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아야 되니까 불법이 아닌 거지. 이해 갔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제 말이. 그러니까 사실은 코인도 그냥 금융위원회에서 규율을 하면 된다고. 근데 이놈의 금융위원회 이 양반들이 어떤 짓을 한 거예요? 자기가 암호화폐 규율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엎어서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암호화폐는 금융상 상품이 아니다라는 법적인 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하고 이 지랄을 한 거야. 이해 갔어요? 제가 말이 좀 과격했습니다. 예. 근데 지랄이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분류 기준이 뭐냐면 위험을 기반으로 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아까 그 금융투자 상품을 원본을 초과해서 손실이 있으면 그러면 자 원본 다시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금융투자 상품이라 그랬고 그죠? 그 중에도 원본까지만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원본을 초과해서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상품을 분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정의된 거죠. 지금 자본시장법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식, 채권은 원본이 0이 되고 나면 그 이상으로 손실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주식이라는 거는 뭡니까? 유한 책임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 손실을 볼 수는 있지만 투자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수는 있지만 마이너스 휴지 조각이 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본 한두 의 손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런다고? 정권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본시장법에서. 그죠? 파생상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뭐냐면 내가 투자한 금액은 1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10만 원을 물어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원본 손실이 불어낼 수도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파생상품이라고 부른다. 우리 파생상품 뭘 파생상품이라 그래요? 기준화산 가격에 연동돼 있는 어떤 상품이면 그걸 파생상품 얘기하잖아. 근데 자본시장법에서는 뭐라고 해놨냐면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기준화산이라는 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뭐라고? 파생상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죠? 예. 파생 상품에 두 종류가 있는데 장내 파생 상품과 장외 파생 상품이 있고 장내 파생 상품은 정제된 시장에서 거래되면 장내 파생 상품이고 장외 파생 상품은
이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장애 파생품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자본시장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아주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포괄주의의 단점은 뭐냐 하면 상정하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죠.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품은 금융사 상품으로 포괄 규제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 그러니 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암호화폐도 지금 금융사 상품으로 디파인 하는 게 맞다라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 그죠? 근데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파생 상품이 왜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옵션 매수하면 원본 초과해서 손실을 볼 수 있어 없어요? 내가 지급한 옵션 프리미엄 이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어 없어요? 옵션을 매수했으면. 그런데 옵션 매도했으면 안 그렇잖아. 우리 옵션 매도한 게 페이오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 알아요, 몰라요? 콜옵션 매도했으면 페이오프 어떻게 생겼지? 응? 요게 콜옵션 매수잖아요. 그럼 콜옵션 매도는 뭐겠어요? 요거잖아. 그죠? 콜옵션 매도했으면 제가 전거금 내는데 전거금은 아주 극히 일부분 낼 건데, 그죠? 대신에 뭐예요? 손실은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생상품을 정의한 게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금융상품의 법적 분류 기준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금융투자 상품이고, 원본 손실 가능성이 없으면 비금융투자 상품, 예금 같은 게 그러더라고요. 예금은 원본 이상으로 손실을 볼 수는, 원본을 손실 볼 수는 없잖아. 사실은 볼 수 있는데, 은행이 부도나면, 어, 그, 원본도 손실 볼 수 있긴 있는데, 그렇지만 그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니까, 은행 예금은 비금융투자 상품이다라고 이렇게 정했다 이거지. 그죠? 예. 그다음 뭐예요? 원본을 초과해서 손실이 가능성이 있냐? 전 그건 안 그렇다는 거지. 내가 돈 지급하고 나면 그 돈 이상으로 손실을 볼 수는 없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증권, 주식, 채권. 파생 상품은 옵션 매도하면 원본 이상으로 손실을 발수는 파생 상품. 그죠? 예. 원본 이상으로 손실을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얘는 비금융 상품. 노, 노이면 비금융 상품. 예스, 예스이면 파생 상품. 예스, 노이면 증권. 이렇게 딱 분류되는 거죠. 자, 기능별로 분류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계속 자본시장법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어, 6대 교수님, 투자, 예? 저 그 질문 음, 있습니다. 음, 음, 그 분류 기준 말씀하시면서 음, 위험 기반이랑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 이렇게 나누셨잖아요. 음, 그 조금만 더 위쪽 가면 음, 그 있는데 음. 그 위험 기반이 무슨 말인가요? 위험 이게 기반 요거죠. 정의? 손실 가능성. 이걸 우리 위험이라고 해요. 기능별로 분류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 그거는 전부 다 자본시장법의 어느 기능에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6가지 금융투자업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투자 매매업입니다. 투자 매매업이라고 하면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겁니다. 증권회사가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를 해요, 안 해요? 하잖아. 하거든요. 그걸 보통 우리 트레이더, 프롭 트레이더라고 이야기하는데, 프롭 트레이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증권회사는 투자 매매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물 중개회사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증권회사는 증권 중개를 하는 거잖아요. 선물 중개회사는 선물 중개, 선물 옵션 중개만 하는 회사를 선물 중개회사라는데 여기도 자기 자본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 중개회사도 투자 매매업을 하고 있는 거죠. 투자 자문사가 뭐 하는 회사예요? 투자 자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도 자기 자본 가지고 주식을 샀다 팔았다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딴 사람의 주식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자문도 하지만 자기 자본으로 주식을 샀다 팔았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매매자인 거죠. 그죠? 자산운용사도
원래 남의 돈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 돈으로도 사고 팔고를 해요. 그러니까 투자 매매업에 해당되는 거죠. 아, 물론 투자자문사하고 자산운용사는 이해상충의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 이 매매가 약간 제약적으로 하게 돼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하튼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투자 중개업입니다. 이 딴 사람을 의 매매를 대신 해주는 거, 중개해주는 거, 아니면 주선해주는 거, 대리해주는 거 이런 걸 투자 중개업. 우리 주식 살려면 증권회사 주문을 내면 증권회사가 대신 체결시켜 주잖아요. 거래소에서 주문을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권회사, 선물 중개회사가 투자 중개업에 해당하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집합투자업이라는 업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집합투자기구를 통해서 재산을 운영. 집합투자기구라 하면 뭐냐면 투자자들의 돈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뭔가 재산을 운용하면 그게 집합투자기구. 이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다산운용사가 되는 거죠. 그죠? 예. 3번하고 6번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으니까, 요 3번하고 6번하고 비교할 필요 있으니까, 6번으로 넘어갈게. 신탁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탁업. 신탁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 대신 운용해 주는 거네. 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게 대신 운용해 주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뭐야? 뭐라 적혀 있냐면, 특정 재산권.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신탁업은 뭐 어떤 거냐 하면, 집합투자업은 불특정 다수의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대신 운용해 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신탁금은 뭐예요? 한 사람이 돈을 신탁하면 그 돈만 운용해 주는 거죠. 각자 돈을 운용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은행에 계정을 보면 자기 계정이 있고 신탁 계정이라 있으니까 은행에서 신탁업이라는 걸 수행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은행의 주 업무는 은행업이잖아. 은행업의 규제를 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렇지만 은행의 신탁업은 누구의 규제를 받는다고? 어느 법의 규제를 받는다고?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은행이 겸업이에요. 증권회사도 신탁업을 하고 있어요. 사이즈는 별로 크진 않은데. 보험회사도 신탁업을 하고 있어요. 겸업으로. 그죠? 예. 전업으로 하는 회사도 있어요. 어디냐면 부동산 신탁회사예요. 그리고 부동산 신탁회사는 어떤 재산만 신탁을 받을까요? 부동산에 운동만. 적혀 있잖아. 부동산만 받는 거예요. 제가 빌딩이 하나 있는 거야. 아니면 제가 아파트가 10채 있는 거야. 내가 이 아파트 10채를 관리하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디다가 맡긴다고? 부동산 신탁회사에다 맡긴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그 아파트에 뭐 세입자, 그다음에 월세 받는 금액 이런 거 다 관리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또 이 아파트가 인테리어가 너무 낡았으면 인테리어 다시 고치고 창틀이 부러졌으면 창틀 고치고 세입자가 나갔으면 세입자 구하고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이 수익자한테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부동산 신탁업자. 그죠? 예. 가령 은행 신탁업의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부자가 말이지 골동품을 하나 갖고 있는 거야. 그지? 아니면 뭐 그림을 하나 갖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 그림 관리하기 힘들잖아. 골동품도 관리하기 힘들잖아. 도난도 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은행 신탁업에서 그 골동품을 어느 장소에 보관하고 있고, 그다음 골동품이 파손 안 되도록 뭔가 뭐 습도도 그렇고 온도도 그렇고 뭐 빛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하고, 그죠? 나중에 그 그림 팔아라 하면 팔아주기도 하고, 그림 사달라 하면 내 준 돈 가지고 그림 사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죠? 예. 다시 투자 1위업, 투자 1위업. 투자 1위는 뭐냐 하면 고객의 돈을 받아요. 그죠? 근데 이 집합투자업은 뭐였어요? 돈을 다 모은다 그랬잖아. 근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받은 돈 하나가 하나의 계좌로 별도로 다 관리되고 있는 거지. 요거는 뭐냐면 100명의 돈을 모아서 한 계좌로 매매를 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100명의 사람을 돈을 모았으면, 돈을 받았으면 100개의 계좌가 있어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죠? 투자 1위임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일단 주로 많이 하는 사람은 투자자문사에서 투자 1위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증권회사도 보니까 랩 어카운트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라는 게 있어가지고, 랩 어카운트가 투자 1위임을 하고 있는 거죠. 어, 투자, 자문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문서가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투자 1위업, 또 하나는 투자 자문업이에요. 근데 이 투자 자문업은 투자 자문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투자는 대신 안 해줘요. 매매는 안 해줘요. 뭐만 하는 거예요. 이 종목 사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팔면 좋겠습니다라는 자문만 제공해요. 그래서 자문료를, 자문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근데 투자자문업은 정근회사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자본시장법에는 지금 6개의 기능별로 자본시장 법에 적용을 받는 업을 정의를 하고 있고, 그죠? 그 업은 여러 업태의 회사들이 그 업들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지금 질문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그러면 애널리스트가 투자 자문업인 건가요? 증권회사에. 애널리스트는 그 자문 수수료를 안 받는데, 그, 애널리스트보다는 FP가 투자 자문업을 하고 있는 건데. 아, 알겠습니다. 애널리스트는 뭐가 돈을 버냐면 이렇게 돈을 법니다. 애널리스트가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썼죠. 네. 그죠? 외국 같은 경우 그 애널리스트 레포트가 유료예요. 그러면 유료 수입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죠? 그 유료 수입이 그 애널리스트한테 가게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애널리스트 레포트가 유료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네. 애널리스트는 뭐가 돈 벌까요? 뭐가 돈 버냐 하면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보고 괜찮은 레포트인 것 같으면 자산운용회사에서 와서 한번 프레젠테이션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종목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네. 피치를 하겠지. 그러면 자산운용사가 만약 그 사람 말을 받아들인 거야. 그러면 그 자산운용사는 그 주식을 사는데 어디서 사냐 하면 그 애널리스트가 소속되어 있는 증권회사의 법인 영업으로 주문을 내는 거야. 그죠? 주문을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주문 왜 냈냐 하면 어느 애널리스트가 사락해서 내 사는 거다 하면서 법인영업부 얘기하는 거야. 그럼 법인영업부에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번 이유는 뭐예요? 그 애널리스트 때문에 돈 번 거지. 그럼 그게 그 애널리스트의 인센티브 프로파일. 음, 음. 또 뭐 다른 질문? 없어. 아니 뭐 이렇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자본시장법에 그 규율을 받고 있는 금융회사 중에 우리가 평소에 별로 그 잘 몰랐던 회사도 있지 않냐 이거지. 우리가 증권회사는 잘 알아요, 몰라요? 잘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잘 알지. 모릅니다. 아니 뭘 몰라. 그래도 알지. 보험회사 뭐 하는 건지 알지. 은행이 뭔지 알지. 아니 지금 그 안준 씨가 은행 모른다 그랬는데 본인 알고 있는 은행 이름들 한번 이야기해봐. 아는 거 없어? 하나도 없어? 은행이요. 어, 어. 뭐 국민은행, 그래 신한은행, 알잖아. 자, 증권회사. KB증권, 그래 신한통장, 알잖아. 보험회사. KB손해보험, 그래 삼성페이. 알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아는 투자자문사 한번 이야기해봐. 잘 없지. 모르겠어요. 아는 거지. 아는 선물중개사 한번 이야기해봐. 모르겠어요. 어. 아는 자산운용사? 아는 자산운용사. 뭐 삼성자산운용, 그렇지, 알지.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그다음에 은행, 보험회사는 니도 알고 나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인 시장이어서 내가 상대방보다 훨씬 더 매력도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 회사에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겠지. 그죠? 그런데 내가 모르는 회사야. 선물중개사 아는 데 있어? 없다 그랬잖아. 처자문사 아는 데 있어? 없다고 그랬잖아. 부동산 신탁회사 아는 데 있어? 없어? 없어. 라고 이야기했지. 이거는 딴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회사에 들어간다면 괜찮지 않냐.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으로 그냥 자산운용사에 들어갈 수 있으면 뭐 좋을 수도 있죠. 내 꿈이 만약 펀드 매니저라면. 그죠? 근데 사실 자산운용사에 이 숨쉴 때 학생이 들어가는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숭실대 금융학부 역사상 지난 15년 역사상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있다고. 그러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 내가 만약 펀드 매니저 꿈이라면 일단 일로 가가지고 거기서 내 레pu테이션을 쌓아가지고 일로 스카우트 돼 가는 게 더 낫지 않냐 이거지. 오케이? 예. 어, 증권회사에 그 법인 영업부에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증권회사에 법인 영업부에 들어가는 건 본점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거든. 그지? 그러면 선물중개사에 들어가서 선물중개사에서 법인 영업을 하다가 내 이 레pu테이션을 쌓아가지고 증권회사의 법인 영업에 가는 게 더 쉬울지 아니면 증권회사의 이 객장에 있다가 증권회사의 법인 영업부에 들어가는 게 더 쉬울지 이게 더 쉬운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지. 오케이? 예. 어, 저는 이거에 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드냐 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돈을 버는 방법은 뭐가 있다고? 1번. 이제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 있잖아. 건금 전략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그거 뭐 하라고? 주식하자. 주식 투자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식 관련 업을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 알아야 되는 지식을 월급 받고 배우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주식에서 돈 많이 모았어.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부동산. 계속 주식 투자 하라는 거야? 부동산 투자를 하라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까지 막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모은 방법이라며. 그지? 근데 내가 만약 부동산 신탁 회사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을 월급 받으면서 배울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가령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빌딩을 하나 산 거야. 그래서 빌딩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빌딩에 세입자가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인테리어도 하고 뭐 온갖 일들이 벌어져요. 수도 파이프가 터지기도 하고 온갖 짓을 했을 거 아니야. 그거 관리하는 데가 어느 회사라고? 부동산 신탁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파는 거 처분하는 거 이런 거 구매하는 거 이런 걸 이 부동산 신탁 회사에서 한다며. 그지? 그러니까 저는 이 부동산 신탁 회사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회사에 반드시 부동산 신탁 회사만 있는 거 아니고 부동산 그 시공 회사도 있을 거고 그 건설 회사 그다음에 부동산 시행 회사도 있잖아. 그죠? 공기업으로 뭡니까? 그 뭐 있지? LH 공사, SH 공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그런 데 들어가는 게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내 월급 받으면서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지식들을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세상에 투자가 반으로 나눠져 있다면,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가 있다면, 금융학 학생들의 반은 주식 관련 회사에 들어간다면, 금융학 학생의 반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부동산 관련 회사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까지 금융학부 학생들 중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 간 사람이 몇 명 있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 거액 부자는 보니까 빌딩 부자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이 과거에 이 성공 모델은 뭐였다고? 건금전략에서 저축을 해가지고 목돈을 모아서 부동산 투자해서 거액의 부자가 됐다 이거지. 근데 지금은 저축을 하는 것은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 그건 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건금 전략에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목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받는다. 그러니까 금융학부 학생 중에 반은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 반은 주식 전문가가 되면 나는 주식 전문가니까 부동산 전문가 우리 동기한테 물어보면 뭐 이렇게 하라 이야기 해줄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우리 집 저 수도관이 터졌으면 내 해줄게 하면서 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나는 반은 지금 부동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내 주장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음. 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 어, 저 질문, 뭐 코멘트. 수업 이쪽으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야기했죠. 그 코스피 시장하고 이 원달러 환율하고 상관관계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은 코스피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있잖아요. 음. 그러면 이게 약간 그 붕괴 조짐의 요소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이펙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의 그 가격 경쟁력은 높아져. 우리나라는 주로 수출 기업들이 많아. 그럼 코스피가 올라가야 돼, 떨어져야 돼.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양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자 봐봐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코스피가 올라가면 그게 좋아요. 아니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코스피가 올라가는 게 좋아요. 자, 외국인 투자자가 만약 한국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달러를 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달러의 가격이 떨어지지. 그래야 코스피는 올라가겠지. 코스피 샀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이렇게 믹스돼 가지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률적으로 어느 나라의 주식시장하고 어느 나라의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이제 누가 이제 연구를 해본 거야. 연구를 해보니까 대략 이 정도인 것 같다는 거지. 후진국에서 선진국에 투자할 때는 투자국의 가치하고 그 다음에 투자국의 주가는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주가가 떨어질 때 그 나라의 통화의 가치는 올라가니까 그러면 서로 좀 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지. 맞잖아. 그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한국에서 우리가 후진국이라 치고 미국이 선진국이라 치고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할 때는 보면 환해지어 상품도 있고 환노출형 상품도 있는데 어느 거에 투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노출형. 노출형에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서로 상쇄가 돼서 위험을 오래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지? 근데 미국 사람이 한국에 투자할 때는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다는 거야. 해지형 상품으로 투자하는 거. 그렇지. 환해지형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대략 그러니까 딱 확실한 건 아닌데 그 시기별로 다른데 그렇지만 대략 이야기를 하자면 선진국에서 후진국 갈 때는 해지하고 후진국에서 선진국 갈 때는 노출하고 그게 답인 같다라는 게 이제까지 나와 있는 결과이긴 해요. 음. 또 뭐 다른 16분 뭐 질문 있으면 밴드에다 질문 올리고요. 수업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